유럽 어딘가에 숨겨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의 뷰티 산업은 단순히 여성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믿음을 은연중에 심어줍니다. 보톡스 주사, 피부 필러, 미용실에서의 눈썹 다듬기 같은 일들이 사치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처럼 당연한 기본 관리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또한 맥주잔을 잘못 부딪히는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술집 전체가 불편한 침묵에 빠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상적인 몸짓이 아무도 잊지 못하는 역사적인 상처를 정면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의 바로 아래에는 전쟁 당시 병원으로 쓰였고 훗날 핵폭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요새화된 비밀시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척이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곳은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첫인상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회적인 압박감과 역사적인 기억, 그리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불안감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며 나란히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적인 모습이 이 나라만의 독특한 정체성과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내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까지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는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조차 제대로 알아듣거나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헝가리어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거대한 언어의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는 드넓은 유럽 땅 한가운데에서 마치 완전히 고립된 외딴 섬처럼 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어의 알파벳은 44개의 글자와 14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언어가 가진 단어의 구조는 너무나도 여러 겹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얽혀 있어서 헝가리어를 전혀 모르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고도의 암호화된 통신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외세의 침략과 가혹한 지배 속에서도 마자르어라고 불리는 이 고유한 언어는 외부인들이 결코 쉽게 해독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매우 견고한 장벽으로 굳건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이 언어는 헝가리 사람들을 하나로 강하게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선을 넘어서 인접한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헝가리 공동체들까지도 서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세상과 단절된 듯한 특유의 분리감은 헝가리가 가진 지리적 특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나라는 바다와 맞닿은 해안선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내륙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사람들은 발라톤 호수를 헝가리의 바다라고 자랑스럽게 부르곤 합니다. 이는 단지 호수의 규모가 바다처럼 넓어 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호수의 고요한 기슭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함께 나누어 온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발라톤 호수는 사회적 지위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대에는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분단된 독일의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호수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숫가의 넓은 구역들이 출입을 막는 울타리로 가로막히게 되었고 입장료 명목의 비용이 슬그머니 도입되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고급 개발 사업들이 호수의 가장자리 형태를 매일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부다페스트의 중심에 있는 안드라시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면 여러분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길을 걷는 헝가리 여성들은 마치 하나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매우 특정한 외모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고 정성스럽게 관리받은 티가 나면서도 동시에 인위적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햇빛에 적당히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이곳에서 거의 필수적인 사회적 요구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색이 나는 지금 내 삶을 여유롭게 즐기고 있으며 매 순간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단지 그러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추운 겨울 내내 실내 태닝숍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까지 합니다. 늦은 밤 부다페스트의 화려한 술집에서 여러분이 마주치게 될 여성들의 모습은 전혀 힘을 주지 않은 듯 무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멋을 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며 치열하게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중앙 유럽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도 씁쓸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외모를 꾸미는 일에 몰두하는 이 여성 집단이 외모에 대한 극심한 사회적 압박감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주기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헝가리 여성들을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갇힌 무기력한 희생자로만 묘사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현실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의견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거침없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다른 국가의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사회가 억지로 부여한 고정관념들을 훨씬 더 빠르고 단호하게 떨쳐낼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강요하는 아름다움의 세금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함부로 정의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이러한 사회의 숨 막히는 기대와 압박에 대놓고 당당하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자라나는 어린 여성들은 외모와 관련된 엄청나고 무거운 압박감 아래에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들이 매일 행하는 수많은 미용 관련 습관들은 더 이상 개인의 단순한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요구하는 집단적인 기대치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회가 정해놓은 엄격한 미의 기준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솔직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이 깊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서 아름다움이 일종의 세금처럼 작용한다면 데이트 시장의 규칙은 현지 남성들을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에서조차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부다페스트는 외국인들에게 중앙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활기찬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명성에 이끌려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 남성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헝가리 여성들이 마냥 느긋하거나 무조건 맞춰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교양 있고 우아하며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기준은 많은 방문객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돈과 크게 얽혀 있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부다페스트의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 현지 남성들에 대한 특정 이미지는 거의 고정관념처럼 굳어졌습니다. 제멋대로이고 미성숙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사회 구조적인 단절을 반영합니다. 헝가리의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구조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수준이 높고 국제적인 노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다페스트에서는 여성들이 주변의 사회적 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서양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 관계, 의사 결정의 공유,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이 없는 진정한 존중 같은 서구적인 연애 방식입니다. 헝가리 여성들은 대화를 시작한 지 5분이면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과시하는 남성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하는 것보다 여성이 진심으로 아끼는 무언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헝가리에는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이 많습니다. 그 규칙들은 여행 안내서에 인쇄된 그 어떤 내용보다 더 독특하고 더 구체적이며 더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먼저 맥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849년 오스트리아의 지배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아라드의 순교자라 불리는 13명의 헝가리 장군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장교들은 이를 기념하며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후 헝가리 사람들은 앞으로 150년 동안 맥주잔을 부딪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맥주를 들어올리고 건배사는 외치지만 잔을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이 맹세는 1999년에 공식적으로 기한이 끝났지만 전통 술집에 있는 나이든 헝가리 사람들은 여전히 이 규칙을 존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잔을 부딪힌다고 해도 아무도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말없이 여러분의 실수를 알려주는 눈빛을 보낼 뿐입니다.
다음은 헝가리를 대표하는 증류주, 팔링카입니다. 보통 알코올 도수 50에서 55% 사이로 병에 담깁니다. 이 술은 가볍게 홀짝이는 음료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이자 예의범절의 암호이며 집주인이 보내는 환영의 인사입니다. 헝가리 가정집에서 팔링카를 제공받는다면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주인의 환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잔을 잡고 건배하는 동안 주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다음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단숨에 들이켜고 다음 잔을 위해 빈잔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배하는 동안 눈을 피하는 것은 특히 연인 관계에서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지며 헝가리 사람들은 이를 아주 진지하게 대합니다. 꽃에도 그들만의 암호가 따릅니다. 짝수로 이루어진 꽃다발은 장례식에 속합니다. 12송이의 장미는 불운을 가져옵니다. 11송이가 적절한 숫자입니다. 실내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집 안으로 악령을 초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헝가리 사람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주의를 줄 것입니다. 새해 전야에는 엄격하게 관찰되는 전체적인 미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렌틸콩은 동전을 연상시키는 모양 때문에 돈이 당신 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를 상징하여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닭고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닭이 발로 땅을 뒤로 파헤치기 때문에 행운을 긁어내 버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돼지가 번영을 파내듯 앞으로 코를 박고 나아가기 때문에 길조로 여겨집니다. 빵은 절대 식탁에 뒤집어서 놓지 않습니다. 소금을 엎지르는 것은 불행으로 해석됩니다. 부다페스트 주변의 대중교통에서 코를 크게 푸는 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재채기를 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질 끌지 말라는 뜻입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해이자 국민적인 여름 휴양지인 발라톤 호수에서는 사람들이 지갑과 전화기를 해변에 그대로 두고 수건을 덮어놓은 채 수영을 하러 갑니다. 돌아와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이 남겨둔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자물쇠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오직 수건 자체만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 아래에 덮여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재산으로 존중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시망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무언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다페스트의 지하철표 검사원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유니폼을 입지 않고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으며 당신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할 때만 불쑥 나타납니다. 유효한 표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벌금은 대략 43달러에서 135달러에 이르고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예외도 없습니다. 부다페스트 지하철 자체는 서유럽 기준에 비해 저렴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집행 시스템은 실수를 한 것은 당신이고 그 결과는 즉시 도착한다는 차가운 가정하에 운영됩니다. 모든 문화에는 아무도 적어놓지 않지만 누구나 어떻게든 이해하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그것이 맥주잔 전통, 팔링카 건배 시의 눈맞춤, 그리고 낯선 이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수건 덮인 지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화권에서 외부인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만한 가장 이상한 암묵적인 규칙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마도 그 규칙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방금 헝가리에 대해 들은 것보다 더 이상할지도 모르니까요. 부다페스트는 사실 두 개의 도시가 하나로 융합된 곳입니다. 부다와 페스트는 1873년까지 분리되어 있다가 오부다와 함께 단일 도시 구역으로 병합되었고 현재 유럽에서 가장 건축적으로 극적인 수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300개가 넘는 온천이 길거리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정착지를 아퀸쿰이라고 명명하고 2000년 전에 이곳에 목욕탕을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온천욕은 살아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기능합니다. 사람들은 화씨 95도에서 100도 사이로 가열된 광천수 위에서 물에 뜨는 체스판을 놓고 체스를 두고 정치를 논쟁하며 사업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온천욕은 단순한 스파 문화를 넘어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합니다. 부다성 아래에는 암석을 깊게 파서 만든 거대한 터널 네트워크가 뻗어 있습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50일간 이어진 포위전 동안 이곳은 비밀 군사 병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전기가 끊길 때마다 촛불에 의지해 수술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단지는 핵 공격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요새화되었고 폭발에 견디는 방폭문, 독립된 공기 시스템, 그리고 밀봉된 의료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 위에서 핵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계속 운영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방폭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페스트 쪽의 다뉴브 강변을 따라가면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의회 건물인 헝가리 국회의사당이 솟아 있습니다. 둥근 돔의 높이는 96m에 달합니다.
내부를 장식하는 데에는 대략 40kg의 23캐럿 금이 소비되었습니다. 1885년부터 1904년 사이에 빌린 자금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이미 저물어가는 장엄한 시대를 향한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마치 역사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가 여전히 강대국임을 돌과 금에 새겨 선포하는 선언문처럼 읽힙니다. 매년 2월이나 3월이 되면 모하치라는 마을에서는 남자들이 양가죽 코트를 입고 꼬박 몇 주가 걸려 손으로 직접 조각한 거대한 나무 가면을 쓴 채 몸에 소방울을 매달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요란한 방울 소리에 길을 가던 낯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합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상징적인 관을 불태우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부시오야라시라고 알려진 이 축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쟁적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16세기 점령기 동안 오스만 군인들을 겁주기 위해 현지인들이 가면을 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 겨울 그 자체를 몰아내기 위해 가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사람들에게 똑같이 진지하게 전해집니다. 헝가리의 식문화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레스토랑들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의 작은 식당이나 농산물 시장, 그리고 길거리 노점에는 그것만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굳센 정신이 담긴 소박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는데,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농산물 시장에서 파는 빵으로, 사람들은 종종 농담 삼아 생쥐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이상한 이름은 실제 들어가는 재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음식의 투박한 겉모습과 거친 품질 때문에 붙여진 별명일 뿐입니다. 이 빵은 보통 얼려둔 미트볼을 다시 튀긴 다음 새콤달콤하게 절인 양배추 두 조각과 함께 빵 속에 끼워 넣어 만듭니다. 아주 단순하고 다소 거칠어 보이는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은 변두리 동네에서 자랐거나 힘들었던 시절을 견뎌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게 해줍니다. 또 다른 상징적이면서도 다소 전설적인 음식은 과거 징집된 군인들이 주로 먹던 통조림 고기인데, 흔히 도마뱀 고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통조림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너무나도 미스터리해서 그와 관련된 농담이 헝가리의 구전 민속 이야기처럼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는 예비역들은 종종 옛날에 대한 향수와 씁쓸한 유머를 섞어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수많은 헝가리 사람들은 또한 단맛과 짠맛을 섞은 요리들을 먹으며 자랐는데, 그 독특한 방식은 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가장 흔한 예시는 삶은 감자와 함께 곁들여 나오는 과일 소스로 과거 학교 급식의 단골로 등장하던 메뉴입니다. 으깬 과일의 달콤함이 감자의 부드럽고 밋밋한 식감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은 외부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아주 친숙하고 포근한 미식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식의 세계를 살펴보면 초콜릿을 입힌 신선한 치즈 스틱을 평범한 빵 두 조각 사이에 끼워 넣은 즉흥적인 창작물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음식의 조합은 사람들이 수중에 있는 재료를 어떻게든 활용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소한 기쁨을 전해주는 한 끼를 만들어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토록 독특한 음식들은 미식의 세련미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요리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결핍의 역사적 시대가 낳은 산물입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 식량,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는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두나 스튜를 만들기 위해 동물의 간이나 뇌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 부위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거의 모든 부위를 알뜰하게 활용해야만 했습니다. 헝가리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일 전체 인구에서 약 89명씩의 사람들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전염병이 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과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의 숫자가 더 이상 서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을 기준으로 헝가리의 전체 인구는 513명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매달 끊임없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나라는 2026년 한 해 동안에만 3만 2천 명 이상의 인구를 잃게 될 것이며,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가 대략 847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는 30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통계 수치만이 아닙니다.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헝가리는 사실상 자국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엔지니어, 교사,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있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일한다는 것은 삶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헝가리의 수많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졸업 후에 헝가리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뇌 유출의 수준이 아닙니다. 헝가리에게 있어 이것은 출혈에 더 가까운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부다페스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수도에서 불과 100km만 벗어나도 여러분은 버려진 빈집들과 고령화된 마을들,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은 학교들, 그리고 자취를 감춘 식료품점 등 완전히 다른 헝가리의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정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고 대가족의 주택담보대출을 탕감해주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헝가리는 심각한 인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이민을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유럽이 이민 문제에 대한 공통의 뼈대를 향해 나아갈 때도 부다페스트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유럽연합의 이민자 할당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브뤼셀이 누가 들어올지를 결정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국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헝가리와 유럽연합 사이의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이는 유럽의 미래를 바라보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비전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이민을 공동의 책임이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돌파구로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이민을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안보, 그리고 정치적인 통제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페테르 마자르가 이끄는 야당이 헝가리를 브뤼셀과 더 가깝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헝가리 내부의 이민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해결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헝가리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가 내부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때보다 항상 훨씬 더 저렴해 보입니다. 한 독일인 관광객이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간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부다페스트의 물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유로화를 가득 채운 사람에게 부다페스트는 정말로 물가가 저렴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헝가리 사람들은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린트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린트화를 기준으로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이후로 헝가리는 전체 유럽연합을 통틀어 가장 높은 누적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반적인 물가는 약 57%나 치솟았는데, 이는 유럽연합 전체 평균인 28%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10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현지에서 벌어들인 화폐의 구매력이 이웃 국가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3월 무렵 물가 상승률은 8%로 진정되었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단지 작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생활비가 다시 저렴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물가가 너무 높게 치솟아 버린 상황에서 작은 폭의 물가 상승은 이미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 위에 또 다른 짐을 하나 더 얹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겪는 삶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2025년 헝가리의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은 애초에 예상했던 4%를 훨씬 밑도는 약 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와중에 2026년 최저임금은 11% 인상되어 월 32만 2,800포린트로 책정되었고, 이는 유로로 환산하면 약 840유로 정도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겉으로는 상황이 나아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한 발전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그러한 경제적 압박이 사람들의 사회생활 전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그 압박감은 주거 문제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임대료는 멈추지 않고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람들을 도심에서 점점 더 멀리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상황이 훨씬 더 취약한데,
생활비가 그들의 수입을 넘어섰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헝가리 경제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단면입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부와 호화 요트, 그리고 고급 휴양지 부동산을 소유한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과는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는 생활비와 매일같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그 혜택이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고르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상실감입니다. 헝가리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물가가 싼 곳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헝가리 사람들 본인들에게 삶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벅차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질문은 이곳의 물가가 비싼지 아닌지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쯤 이 가파른 상승세가 멈출 것인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볼펜은 헝가리 사람의 발명품입니다. 라슬로 비로는 1938년에 볼펜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다듬어서 잉크가 자주 새던 만년필을 밀어내고 전 세계 사람들의 글쓰기 습관을 바꿔놓았습니다. 루빅스 큐브 또한 헝가리에서 탄생했는데 1974년 에르노의 루비기 학생들이 3차원 공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용 도구로 발명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것을 상업적으로 팔 계획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4억 5천만 개가 넘는 루빅스 큐브가 판매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헝가리는 현대 과학의 발전에도 오래도록 남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는 비타민 C를 연구 가능한 형태로 분리해낸 최초의 인물로 괴혈병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193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데니스 가보는 홀로그램 기술을 발명하여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인 존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에 함께 저장하는 현대 컴퓨터 구조의 뼈대를 세웠으며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의 모든 컴퓨터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1천만 명도 차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진 헝가리는 무려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냈는데 이는 노벨상 역사상 인구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 나라의 특별한 교육 전통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가르치며 바로 그 정신이 루빅스 큐브와 홀로그램 그리고 폰 노이만의 혁명적인 사고를 만들어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 깊숙이 마치 은밀한 비밀처럼 조용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아침은 따뜻한 온천탕에 몸을 담그고 서둘러 메모를 휘갈겨 쓰고 트램 안에서 아이가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 풍경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어딘가에서는 한 젊은이가 월급을 3배나 더 주는 다른 나라로 떠나기 위해 기차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가 결코 평범한 장소로 남을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와 모순, 그리고 아픈 기억들로만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뼈아픈 상실과 참혹한 전쟁, 외세의 점령과 이주, 그리고 국가의 분단이라는 시련을 겪어내면서도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뛰어난 지성들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헝가리의 미래는 바로 그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억눌린 압박감을 삶의 지혜로, 비관주의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으로, 그리고 산산조각난 역사를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으로 바꾸는 능력 말입니다. 부다페스트는 앞으로도 모순의 도시로 남을지 모릅니다. 헝가리 역시 동시에 여러 방향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국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헝가리 사람들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적응하며 마침내 세상이 영원히 기억할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은 과거의 헝가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헝가리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의 짙은 그림자 속에 여전히 갇혀 사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깊은 상처들을 새로운 강점으로 바꿔낼 만큼 자신감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놀라게 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서 헝가리의 모순, 그들의 슬픔, 혹은 놀라운 지적 유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낯선 나라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